예, CLS 영어 대표 강사 박병렬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작년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영어 해석입니다. 해석. 영어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어와 그 다음 구문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죠. 근데 해석이 된다 치더라도 잠시만요. 근데 해석이 된다 치더라도 모의고사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건 풀이 기법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이번 시간에는 풀이 기법 위주로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문항을 해설할 건 아니고 주요 문항 몇 가지를 해석하면서 어떻게 모의고사를 풀지에 대해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24번 제목 문제인데 제목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주면 되는데 선지를 읽어 나갈 때 일단 글을 읽고 선지를 읽어 나갈 때 첫 번째로 지문에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지문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주고, 두 번째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이것이 주제인가, 곧 이 선지가 지문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제목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4번 지문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모나스트리 그 수도원에 대한 지문이고, 수도원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 수도원이 이 모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while 뭐 하면서 했냐면 스스로에게 부과한 고독 또는 단절을 준수하면서. 근데 어디로부터의 단절이냐면 더 큰 지역 사회로부터의 단절. 그래서 자, for 수도원이 의도되어졌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의도되어졌냐면 기능하도록 의도되어졌다고 합니다. 뭐로써? 장소로서. 이렇게 set부터 꾸미죠. 장소를. 어떤 장소냐면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장소로부터 의도되어졌는데 이 장소에서 수도원들은 devote A to B죠. 그들의 삶을 영원한 종교적 리듬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핵심 내용을 뽑아보면 수도원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자, 근데 이러한 삶을 보스 A and B죠. 팔로잉 이렇게 꾸며서 다시 보스 A and B인데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믿었는데 수도사의 삶이 어떤 인도되어졌는데 뭘 위해서 인도되어졌냐면 더 큰 사회의 이득을 위해서 인도되어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and 대때 병렬이죠. believe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두 개 온 겁니다. 대명사절, 대명사절. 그리고 믿었는데 sacrifice 희생인데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희생? 수도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희생인 뭐 하는데 만들어졌냐면 그들 자신, 그러니까 수도사들 자신을 일반적인 인간과의 접촉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있어서 수도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희생이 기능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뭐로서 기능했냐면 사회를 대신한 페넌스 나왔죠. 참회로서 기능했다고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들만, 그러니까 수도사들만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딜리버런스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꽤 어려운 단어예요. 이렇게 쓰면 자, 그 수도사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사회를 대신한 참회로서 기능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밑에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도원이 단순히 수도사들만을 위한 구원을 위해 작동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참회와 어떤 이익을 위해 작동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뭐가 주제가 돼야 되냐면 이 내용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내용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읽어보시면 이 정도로 독해를 하면 주제가 3번이라는 것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고독의 영광인데 이게 수도사들이 했던 거죠. 어떤 영광? 구체적으로 사회에 붙어 있으면서도 사회와 격리된. 그러니까 사회에 붙어 있다는 것은 수도사들, 그 수도원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능했다는 내용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사회로부터 격리됐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수도원이 사회 전체와 단절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번. 그래서 주제는 선지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선지가 그리고 지문의 전체 부분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2차적으로 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9번 어법 문제 간단히 풀어볼 건데, 요즘은 어법 공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틀려요. 사실 어법을 거의 틀리는 경향이 크죠. 근데 사실 어법을 조금만 알아도 어법 문제를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모의고사 중에 뭐 내용일지 이런 쉬운 문제 빼고 어법 문제만큼 빠르게 풀 수 있고 점수를 또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의고사라던가 수능의 어법 기조가 막 구석진대, 그러니까 조금 뭐 아무도 모를 그런 어법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장 구조라던가 주어 동사를 찾고 수일치시키는 이런 큰 부분에서 묻기 때문에 어법 공부를 조금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답만 확인하고 왜 답인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natural honey, 자, 자연적, 여기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은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그러면 볼게요. 위치 뒤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맞는 거고, 완전한 문장이 온다면 맞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보면 허니가 꿀이죠. various source, 다양한 원천, 출처에서 온 꿀이 함께 섞여진다 라는 문장이 왔는데, 이 all blended가 수동태잖아요. 어차피 수동태이기 때문에, 특히 사명식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올 필요가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수동태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준다면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정도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30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영어 지문을 읽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논리가 이분법적 논리인데, 이분법적 논리라는 건 A 아니면 B라는 거죠.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A 아니면 B다. 중간의 영역은 없다. 이게 이분법적 논리이고, 대부분의 영어 문제가 이 논리에 근거해서 쓰여지고 출제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What is soft path river engineering? 무엇이 soft path river engineering입니까? 자,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의 정신 또는 그것의 어떤 사상을 시각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like는 비유하는 거죠. 그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유하는 거냐면 숲속 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Suppose a tree, 자, that 생략이죠. 가정해보자. 나무가 fall across,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쓰러졌다고 가정해보자. 자, soft path response, 자, soft path 반응은 simply 단순히 뭐 하는 거냐면 길을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뭘 애둘러서? 쓰러진 나무를 애둘러서.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길이 이렇게 있는데 soft path한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 쓰러진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이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둔 채로 리다이렉트해서 길을 다시 내주는 것이 soft path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보면 more intervention response, 자, more intervention 이런 단어 어렵죠.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만 알아도 쉽게 풀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더 개입주의적인 방법은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바로 이분법적 사고가 발동을 해서 첫 번째 soft path 메소드를 설명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더 개입적인 방법, 그러니까 더 인터벤셔니스트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대비될 거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대비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장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의 영역에 들어가지 그 중간 영역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쉽습니다. 그래서 개입주의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나무를 아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쵸? 자, 소프트 패스 방법은 나무를 그대로 두고 애두르는 건데, 개입주의적인 방법은 아예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럼 이분법적 사고에서 봤을 때 1번은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원래 길을 복원하는 것이다. Still more. 그러나 더 개입주의적인 방법은 뭐냐면 straight and paved path. 자, 길을 직선으로 내고 곱게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 그것을 더 permanently, 영속적으로 그 땅에 박아넣기 위해서. 괜찮죠? 그러면 일단 어감 자체가 개입주의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개입해서 자연을 변형한다는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길을 아예 그 손상받지 않도록 딱 영원히 박아놓는다. 그러니까 자연을 영구적으로 변형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은 인터벤셔니스트에 대한 어떤 예시로 맞을 수가 있죠. 그 개입주의적인 방법에 대한. 그 다음 보면 the true high modern step, of course. 자, 진정으로 modernist step, 가장 high modernist, 어떤 현대주의적인 방법. 이건 둘 중에 뭘까요? 단연히 현대주의적인 방법이니까, 현대주의적인 단계니까 개입주의적인 어떤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방법은 뭐 하는 거냐면 슈퍼 하이웨이, 아예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속도로냐면 remove the landscape, 그 지형을 완전히 제거해서 bulldozer straight through the all obstacle, 모든 장애물들을 밀어버리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을 파괴하는 고속도로인 거죠. 그래서 더 개입주의적인 방법의 하나의 또 예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reate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3번에. 그 다음 soft path engineering has the unique advantage. 자, 그리고 soft path engineering이라는 것은 특수한 unique advantage, 매우 특수한 지적, 모데스티가 겸손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매우 특수한 지적 겸손함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여태까지 읽었을 때 soft path engineering은 자연에 인간이 덜 개입하는 거고, 인터벤셔니스트 방법, 그러니까 개입주의적인 방법은 인간이 자연에 더 개입해서 자연을 더 변형하는 거죠. 그럼 이거에 근거해 봤을 때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이 지적 겸손함,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겸손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어떤 겸손함을 갖고 있냐면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한 겸손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에 관한 겸손함이냐면 우리가 그 강의 움직임과 그것의 환경적 효과에 대해서 아는 것에 관한 겸손함.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니까 어떤 논리로 이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강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니까 강을 심하게 임의적으로 우리의 뜻에 따라서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in contrast, 그와 대비해서 hard path engineering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겠죠. 이게 interventionist한 방법이다. 그것과 같은 말이다. 개입주의적인 것과 같은 말이다. hard path engineering은. 그래서 개입주의적인 방법과 대비해서 soft path engineering은 accept, 받아들이는데 강의 움직임의 변화죠. variability, 강의 움직임의 변화. 이걸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강의 움직임의 변화는 여기 만약 내추럴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않는 것 같은데, 강의 움직임인데 이 강의 움직임은 자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겠죠.
자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변화겠죠. 자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변화. 그러면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인터벤셔니스트와 대비해서 자연에 덜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을 더 존중해주는 방법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강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변화를 인시그니피컨트,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가 더 맞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읽으면 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답을 찾는 것도 조금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3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빈칸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프리스크립션 처방이죠. 더 많은 그러니까 엠퍼시는 이제 그 동정이죠. 더 많은 동정심에 대한 처방이 뭐뭐다. 그러면 빈칸을 먼저 읽으면 우리가 뭘 찾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더 많은 동정심이 뭐뭔지, 더 많은 동정심에 대한 처방이 뭐뭔지를 찾으면 되죠. 더 많은 처방이 어떠한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봅시다. although empathy.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동정심이라는 것이 찬양을 받을지라도 praised, 칭찬받을지라도 뭐에 의해 칭찬받냐면 뭐 학자들이라던가 대중적 인물에 의해 칭찬받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정심 부스터는 아니다. critic of, 동정심 지지자는 아니다. critic of empathy. 자, 그러니까 동정심에 대한 비평가들은 argue, that, 믿는데 동정심이 우리를 대인적인, 그러니까 사람 간에 그리고 인터그룹, 어떤 단체 간의 갈등으로부터 구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그들이 주장하기에 동정심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동정심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것에 대한 비평가들은 동정심이 오히려 사람 간 또는 단체 간의 어떤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These critic, 이러한 비평은 주장하는데 동정심이 can be exhausting,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장하는데 우리가 강하게 동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와 동정하냐면 우리 같은 단체, 그러니까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동정하면서도 단체 밖에 있는 사람과 동정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가 and even enjoy,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웃그룹 우리 단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즐긴다, enjoy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 경쟁적이고 위협적인 맥락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경쟁적이고 위협적인 맥락.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끝까지 읽어봐야죠. 그래도 실제 수능에서는. 왜냐하면 약간 뒤집어지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정심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 어떤 경쟁적이고 위협적인 맥락에서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답이 3번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종종 counter productive, 이런 단어가 중요하죠. 반생산적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순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인데 3점인데 이것도 일단 접속사가 들어가면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3점 문제는 일부러 접속사를 빼거든요. 그럼 접속사 없이도 문장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장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럼 순수 해석만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해설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problem of survival. 자, 생존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at the root of many of historian problem. 역사가들의 많은 문제에 어떤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for 뭐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유죠. 자, for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연결 접속사로서 because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 잘 해석해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what has survived 살아남은 것이 may not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지 않은 것보다. 그럼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살아남은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살아남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는 것보다 반드시 더 중요하진 않다. 요게 핵심 내용이죠. 봅시다. 자, 역사가들은 증거를 사용하는데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자, architecture history. 자, 건축의 역사에서 이 증거는 take the form 형태를 취하는데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건물 자체란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건물의 잔해 또는 그리고 문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죠. such as 뭐뭐와 같은 문서. 그러니까 어떤 건축의 역사에서 어떤 증거가 되는 형태가 그 건물 자체일 수도 있고 또는 건물이 무너지고 난 잔해 그다음 건물과 관련된 여러 문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Our picture of 자, 어떤 장면 또는 우리들의 어떤 이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여기서 픽처가 어떤 역사의 한 시기에 우리의 이해는 is derived 유래되는데 뭐로부터 유래되냐면 다중에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유래됩니다. such as 뭐뭐와 같은 원천. 근데 어떤 원천이냐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페인팅 뭐 그림이라던가 문헌이라던가 deed 증서라던가 건물 and other artifact 그리고 다른 여러 유물들인데 유물들과 같은 여러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한 역사를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have survived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 그쵸? 남아있는 것들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집트 피라미드는 have survived 남아있죠. 아직까지도 수천 년을 남아있었지만 역사적 중요성은 여기 not just 이런 거 잘 해석해 줘야 돼요. 역사적 중요성은 이게 durability가 지속성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언어적 강박이 좋으면 이게 위에서 말한 survivability랑 같은 의미다. survivor랑 같은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survivor. 잠시만요. 이게 durability가 여기서 위에서 말한 survivor랑 같은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중요성은 단순히 survivor, 지속성 또는 생존에 지금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3번 문장 보면 these building 이 건물들은 단순히 rich and diverse culture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라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다. 근데 어떤 문화냐면 대부분이 이미 없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어떤 거대한 문화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봤는데 39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는 것보다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는 것, 이미 없어진 증거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의 예시. 그러니까 2번 뒤부터 거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내용적으로
빈칸에 대한 그 박스에 대한 예시가 (2번) 이후부터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 이후 핵심 내용은 피라미드가 수천 년을 살아남았지만 그렇다고 이 피라미드의 역사적 중요성이 오래 살아남았다고 해서 꼭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박스의 예시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서 이 박스가 2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점인 이유는 만약 2번 뒤에 for example이란 말만 있었어도 찾는 데는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박스가 이 이집트 피라미드의 내용이 이 박스의 예시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접속사 for example이 있다면. 근데 일부러 for example을 안 넣어줌으로써 이런 접속사를 넣지 않음으로써 내용만으로 일반적 진술과 예시의 관계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